인문예술 1 대충 읽어봤지. 인문예술 1, 2가 조금 철학적인 얘기도 있고 좀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 좀 쉬워 얘들아. 3, 4, 5 가면 좀 쉽고, 사회문화가 좀 어려워. 사회문화 시간 되는 사람은 사회문화 1 한번 공부해봐봐. 심심한 사람은. 2시간 잡고 있었는데 포기했어. 와, 미친 줄 알았다. 새벽 2시까지 잡고 있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덮었다. 조만간 다시 도전해서 공부해서 수업해줄게. 와, 모르겠더라. 채권 이야기인데 모르겠어. 뭐 이해가 안 돼. 뭐 채권을 뭐 수익률이 뭐 오르면 낮아지고 뭐 어쩌고 어렵더라. 좀 어려운 거는 일단은 좀 뒤로 밀어두고 인문예술 1을 보자. 인문예술 1이 조금 항상 좀 그렇거든. 인문예술 1부터 좀 쉽게 나오면 애들이 좋을 텐데 조금 헷갈리는 거야. 애들 초반부터 힘은 좀 뺀다 애들한테.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보자. 쫄지 마. 아무튼 쫄지 말고 적을 거 있으면 다 적고, 이해 안 되면 좀 물어라 제발. 대충 넘어가지 말고 무슨 아들이 물어라. 딸내미들은 부끄러워도 못 묻는다. 자, 한번 가보자. 누구부터 하고, 저기 준민이부터 가면 되겠네. 준민이 한번 가보자. 뭔지. 수특이다 이제 드디어. 현대 인식은 주체의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자, 현대 인식론이 있어.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 같고, 그지? 인간들은 자율적 주체야. 주체와 객체가 있잖아, 우리가. 주체는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인간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하는 주체야. 인간들은. 자, 근데 그런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어. 이성과 감성, 뭐 이 정도 차이점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고3이니까. 자, 그런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대. 자, 이 얘기를 잘 생각해야 돼. A라는 진리가 있다. A라는 어떤 명제가 있다. 했을 때 A는 뭘까? 했을 때 인간들은 자율적인 주체란 말이야. 누가 막 시켜서 그런 게 아니야. 인간들은 자율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자, 우리 이걸 진리라고 하자, 이거 맞다고 하자 라는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전제를 한단 말이야. 그럼 진리는 일단 존재한다는 거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는, 그지? 진리라는 건 존재해. 우리는 뭔가를 인식해서 진리를 알아낼 수가 있어. 인간들은. 왜? 주체적이잖아. 보편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에 기반한 게 분석 철학인데, 이에 기반한 게 분석 철학이라는 애들인데, 얘들은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분석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철학의 대상, 철학의 대상이라는 어떤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철학의 범위가 있다고 치자.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의 대상들, 범위가 있다고 치자. 걔들이 어떤 테두리, 바운드리가 있다고 치자. 그 범위가 진리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여기까지. 얘들이 말하는 이 철학의,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이 대상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진위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명제여야 되겠지. 만약에 진위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는 명제라면 인간들이 아무리 보편 이성을 통해서 막 합의를 하더라도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 왜? 그 명제는 진위를 확정할 수가 없는데 뭐. 진리가 뭐예요? 진짜냐 가짜냐 생각하면 쉬울 거야. 그러니까 진위가 진리라 생각하면 돼. 동건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야, 너 그거 진짜야, 임마. 너 뭐 진짜야? 선생님 저 오늘 아파가지고 학원 못 오는데 진짜야? 너 씨, 엄마한테 확인해 본다. 어머니 지금 안 계시는데요.
야, 그러면 임마 병원 가서 사진 찍어봐. 아, 선생님 지금 사진이 못 찍는데 배터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씨끼야, 니는 그는 명제 난 니하고 그 얘기 안 할래. 딴 거 얘기해봐. 왜 못 오는데? 아, 선생님 오늘 가기 싫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진리가 확정될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래야 파고들어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든 진리다라고 하든 아무튼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확정할 수 없는 게 있어. 확인을 못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그렇지? 확인을 못하는 건 명제에 들어갈 수가 없어. 분석 철학에서는 진리가 아니다든 진리가 맞다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마가 거짓말을 한다. 동훈이가 지금 거짓말하네. 선생님 확인해 봤는데, 아, 동훈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네. 선생님 확인해 보니까 그렇네. 가 돼야지. 확인이 안 되면, 아이, 됐어. 니하고 얘기 안 할래. 이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범위에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명제가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쳤을 때, 분석 철학에서는 A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고 B는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이런 게 생기겠네. 그치? 들어갈 수 있는 놈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놈이 있겠네. 철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있고 삼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겠다. 그지? 대상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생각이라는 건 이성이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이성, 사고를, 언어를, 의미를 분석을 한대. 잘 모르겠다, 그지? 언어의 의미 분석. 언어는 의미가 있는 건데 뭘 분석을 하노? 잘 모르겠고 가보자.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이 인간의 생각, 사고를 아무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거, 논리적으로 해명한다는 건 곧 이성이야 그냥. 그게 철학이야 라는 거야, 그지?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자 자, 로티라는 아저씨가 있어. 로티라는 사람이. 자, 비르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하나, 가인의 전체론 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걸 바탕으로 1번, 2번 언어 게임론 1번, 전체론 2번을 바탕으로 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랬어. 언어 게임론 잘 모르겠고 공부해 봐야 될 거고 우리가 카인의 전체론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걸 바탕으로 기존의 철학,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대. 근데 실용주의적 관점이래. 실용주의적 관점이다. 실용적이다. 뭔가 현실에서 사용된다. 내가 현실에서 쓸 수 있다. 철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우리가 철학과 간다 그러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뭐 현실에 도움이 되는,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철학을 해석해 보려고 했대. 실용주의 관점에서 철학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 게임론하고 전체론의 문제를 한번 보자. 우리가 가보자, 동건아. 비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음, 자, 언어의 의미는, 우리 언어의 의미는 작년에 모고에서도 했었대. 언어의 의미가 그 자체로서, 언어 자체로서 뭔가 의미를 가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로 뭐 가지느냐 해서 뭐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쭉 한번 했단 말이야. 좀 비슷해, 그거랑. 자, 보자. 언어의 의미라는 건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대. 언어 게임의 규칙. 언어 게임의 규칙. 그냥 언어가 의미를 가지는 걸 게임이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한 것 같고 중요하지 않고,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규칙. 뭐 문법 같은 거 그런 거 같아. 그지? 문법 같은 그런 거 같아. 아무튼 언어의 의미라는 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규칙에. 그러면 규칙이 바뀌면 언어의 의미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겠지? 아, 그럴 수가 있나? 언어라는 게 의미를 가지는데, 얘들아. 사과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의 의미가 있잖아. 빨갛고 동그랗고. 근데 규칙이 바뀌면 그 사과라는 언어가 의미가 바뀔 수도 있나? 아무튼 그렇대. 어느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느 규칙이 바뀌면 어느 의미도 바뀐다는 거겠지. 그렇지? 항상 역을 생각하자. 우리는 역을. 자, 그게 아무튼 언어 게임론인데, 자, 가보자잉.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 우리가 수학,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들은 자명한 거잖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우리는 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라 한단 말이야. 1+1은 2고요. 뭐 지구는 둥글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지식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 기존에 합의를 한 어떤 규칙, 언어의 여러 가지 어떤 규칙에 따라서 구축된 거래. 결정됐다는 말이잖아. 다른 말로 하면. 그럼 결국은 이 말인 건데,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랑 똑같아, 얘들아. 사과가 규칙이 바뀌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나? 가 고민이었는데, 수학적 지식도 바뀐대. 자연과학의 지식도 바뀐대. 규칙이 바뀌면. 언어의 규칙이 바뀌면 바뀐대. 1+1은 1이다라는 게 바뀐대. 지구는 둥글다라는 지식이 바뀐대. 왜 바뀌지? 태안 이해되나? 이해되는 사람? 저번 시간 애들 한 2명 이해하던데 바로. 서연아, 이해되나? 규칙이 바뀌면. 어때? 우리 서연이는 되잖아. 믿는다 된다. 잘 안 되나? 그럼 규칙을 우리가 우리 언어의 특징 중에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자의성이라는 게 있어. 자, 나는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을 잘 모른다. 이거 난 뭐 처음 듣는다. 머리 없다. 혹시? 나 봐봐. 자의성이라는 거랑 사회성은 같이 묶이는데, 자의성은 언어는 스스로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 우연적으로 생긴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날아가는 새가 있단 말이야. 날아가는 동물이 있어. 그럼 맨 처음 봤어. 우리가 이제 우리 6명이 봤어. 정말 이름을 정하고 싶어. 누군가가 야, 우리 저 새로 할래 그랬어. 새. 근데 걔 이름은 무조건 새여야만 하나? 그래서 새 했나 우리가?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그냥 새 할래? 그런 거잖아. 그게 자의성인 거거든. 우연히. 그러면 그 순간 새라는 이 언어는 날아가는 동물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하지 이제. 야, 우리 이제 앞으로 날아가는 이 동물은 새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게 사회성이지. 약속이라는 거. 이게 합의된 규칙이라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합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가 달라. 우리는 새라고 하지만 걔들은 벌드로 하잖아. 다르지, 달라. 필연적이지 않아. 우연적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는 물건이 한 개 딱 있는 걸 요 기호로 쓴단 말이야. 약속이잖아. 기호라는 거. 언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맨 처음에 예를 들면
물건이 하나 있을 때 표현하는 기호를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의 그 개념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를 둥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맨 처음, 야, 우리 요렇게 생긴 놈을 네모나다라고 약속을 했어. 만약에 우리가. 그럼 지구는 둥글다라는 과학적 지식의 언어 의미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구는 네모나다가 돼야지. 이 합의된 규칙이 바뀌어버리면, 틀어져 버리면. 지구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이거를 지구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거잖아. 얘가 이름이 무조건 지구여야 돼? 그렇지는 않잖아. 바나나라 해도 되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나나, 푸른 바나나, 바나나는 네모나다. 이럴 수도 있잖아.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면, 자, 뷰겐슈타인은 언어가 가지는 의미라는 건 사실 언어 게임처럼 우리가 언어의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매번 어떤 게임을 할 때 너희가 컴퓨터 게임을 하든 어떤 보드 게임을 하든 규칙을 딱 정해놓는 거잖아. 그리고 뭐 이 카드를 내면 어떻고, 저 카드를 내면 어떻고, 이 아이템을 내면 어떻고 결정되는 것처럼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생각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합의된 언어 게임에 따라서 그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언어가 지시하는, 자, 둥글다, 지구, 일, 배, 새라는 그 대상이 필연적으로 진짜 있는 거야? 새라는 놈이 진짜 있었어? 아니잖아. 날아가는 동물을 우리가 이름을 새라고 합의를 했으니 금방 새가 되는 거지. 원래 새라는 어떤 단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칭하는 게 전만 아니잖아. 날아다니는 전만. 아닌 거지. 아닌 거지. 실제하지 않지. 규칙에 정해지는 거지. 그럼 이해가 돼? 조금? 자, 그러면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거랑 소위 진리라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게임의 규칙에 기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합의해 놓은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이거 결과물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거야, 사실은. 지 혼자 뭔가 막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작용을 해서 규칙에 의해서 나온 거지, 이제. 규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법적인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어법들, 뭐 이런 것들 규칙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야. 자, 이게 언어 게임 논이야. 자, 한편, 대하나. 화의를 대상이 되어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뭐 아니라 비슷한 얘기긴 한데, 과인은 이제 전체론을 이야기할 때 대상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명제들이 있을 때 얘들이 독립적으로 성립을 하는 게 아니래.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래.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 논리를 주장합니다. 서로가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대. 이게 뭐 상호작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겠지. 뭐 비슷한 것 같아, 그지? 상호작용하는 거랑.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자, 물리학자들이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이제 물리 법칙을 증명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실험 장치가 자, 거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실험 장치가 있겠지. 뭐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 장치,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들이 있겠지. 그럼 그 실험 장치들이 그것들을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질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질량이 늘어나면 어떻고, 줄어들면 어떻고, 그러면 또 시간은 늘고, 혹은 시간은 줄어들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변하고 해야 되니까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겠지, 그지? 만약에 질량을 쟀는데 질량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 못하면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또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이 전제는 또 생각해 보면,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을 질량과 시간의 물리량을 측정하는 이 측정 장치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그것들도 결국 또 다른 물리 법칙에 의해서 보장되겠지. 자,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할 거야. 그러면 자, 이 기계가 예를 들면 자, 질량이 10이야. 쟀어. 자, 요 안에 다시 내가 20을 넣어놓고 쟀어. 그럼 인마가 이 질량을 10이라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20이라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전제가. 됐어, 동거나? 그러면 또 인마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가질 건데, 너는? 요 안에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막 옮겨지고 해서 질량이 얘가 줄어들면 표시하는 뭔가가 작동을 해서 뭔가를 표시하고, 질량이 늘면 또 뭔가가 또 작동해서 또 어떤 걸 표시하는 어떤 이 안에 장치에 대한 어떤 법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또 그걸 또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어떤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근말을 증명하려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A라는 어떤 하나를 증명하려면 얘를 증명하는 뭐, 얘를 증명하는 뭐, 또 얘를 증명하는 뭐, 또 얘를 증명하는 뭐가 있겠지. 그러면 돌고 보다 보면 얘를 증명하는 게 얘가 되겠지. 결국에는. 가볼게.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순환 구조 속에서 결국엔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해 줘야 되겠지. 물리면 그지? 자, 과인은 보자. 가보자. 파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봐. 그래서 모든 명제는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물리고 쟤한테 물리고 하는 거야. 상호 의존적 맥락 속에서 놓여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됩니다. 상대화가 돼. 자, 내가 A를 B에, B를 C에, C를 D에, D를 E에, E를 A에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럼 A는 진리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 되나? 근데 만약에 내가 얘의 순환 구조를 이렇게 잡아버렸어. 그럼 A는 진리성을 가질 수가 없겠지. A를 증명할 수 있는 건 B고, B는 C고, C는 D고, D는 E고, 이렇단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 그럼 A를 내가 F로 가져버리면 순환 구조를 A는 진리성을 가질 수가 없지. 이해됐어? 은하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를 가지는 거야. 이렇게. 얘가 얘를 증명하고 B가 C를, C가 D가 E를, E가 A를 증명을 해줘야 돼. 즉, 그래서 이게 진리성을 가지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서 그런데 얘를 다른 거에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거에 빗대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해보면 얘는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라는 애가 키가 160이야.
얘는 170이고 얘는 150이야. A는 키가 커. A는 키가 커. 그럼 B한테 정당성을 이렇게 간다면 이건 진리지. 근데 F한테 간다면 그건 진리가 안 되지. 이해됐어, 뭔지? 그럼 어떤 걸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의존해서 진리인 거잖아.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가 의존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얘한테 의존을 해버리면 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불변하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진리야. 어떤 경우에도 진리야. 어떤 시대,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도 진리야. 이건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근데 얘는 아닌 거야. 얘는. 진리라는 건 개별 명제들의 진리라는 건 상대하가 되는 거야. 서로 상호 의존적이니까. 어떤 놈한테 의존하는가에 따라 진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놈한테 의존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진리라는 건. 그게 상대하라는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키가 크다 작다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인마한테 비교하면 맞는 말이 되고 전마한테 비교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진리도 그렇다는 거야. 얘 생각은. 좀 되겠나? 아무튼 상대하라는 게 중요해. 상대하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댐으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얘들아 진리가 불변하고 진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면 어떤 이론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근거가 뭔지 뭐 기본이 뭔지 전제가 뭔지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 뭐가 중요해? 얘는 어떤 경우는 진리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진리가 안 될 수 있는데 뭐 이 이론의 궁극적 토대가 뭐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바뀌는데 뭐 중요한 건 뭐겠어? 누구랑 서로 상호 의존해서 얘가 진리가 됐는지가 중요한 거지. 되나? 자, 한번 가보자. 되나? 이 언어 게임론 하고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켰어. 이 사람은. 그냥 두 개를 합하면 모든 명제의 의미라는 건, 그지? 그것이 속해 있는 어떤 특정한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이 된다는 거야, 그지? 특정한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거야. 그럼 특정한 맥락의 게임 규칙이 바뀌면 바뀐다 그랬지, 우리가? 그럼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겠지, 당연히. 자, 현대 인식론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읽으면 돼. 거울이래. 그리고 이 거울에 반영돼 있는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래.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읽을 수 있는 건 현대 인식론 애들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의 확실한 표상을 반영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지. 다시 현대 인식론 애들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고 여기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 라고 주장했으니까 현대 인식론의 개념은, 생각은 인간 마음은 자연의 확실한 표상을 담을 수 있어, 반영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따라왔지? 그러니까 인식론이 인간의 마음은 거울이고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근거야 했으니까 이 확실한 표상이 무조건 인간의 마음에 반영된다는 거지. 반영 안 되면 인식의 근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런 문장을 잘 찾아야 돼. 그게 보기로 나와, 분명히. 여기에는 없는데, 지문에는 없는데
보기에는 나오는 말들이 있어. 독서는. 그게 중요해. 자, 아무튼 현대 인식론은 뭔가를 인식할 때 서연아 근거가 있대 없대? 방금 했잖아. 읽었잖아. 있대 없대? 있대. 그 근거가 인간의 마음에 비치든 거울에 뭐 그 자연의 어떤 확실한 표상이래. 근데 아까 전에 했지 얘들아 우리가 전체론에서 없다 했잖아. 불가능하다 했잖아. 토대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며. 토대라는 게 기초야. 인식의 근거고 그냥 전제고. 근데 현대 인식론은 이게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 거고 전체로는 아니라 했으니까 로티는 두 개를 합했으니까 로티는 아니라 하겠지, 그치? 로티는 이러한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했어. 아니야.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 현대 인식론들은 진리라는 건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돼. 즉 이런 거에 근거해야 돼 하는 생각은 토대주의적 관점이야. 자꾸 토대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에이, 토대 찾지 마. 못 찾아. 불가능해. 의미도 없고 찾지도 못해. 라고 비판을 한 거야. 자,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니야. 상대적인 거야. 고정된 거 아니야. 상대적인 거야. 사회적 합의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거야. 규칙에 의한 거야. 왜? 로티는 이 두 개 다 했으니까, 얘들아. 이 두 개를 다 했으니까. 야, 상대적인 거야. 규칙에 의한 거야. 두 개 다 묶으면 돼, 그지? 문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필요하다. 자, 명제라는 건 토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로티는 아까 우리가 뭐라 했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뭔가를 했다 그랬잖아, 철학을.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로 봐야 돼. 라고 주장했대.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철학이라는 걸 언어 게임으로 보는 거고 철학의 유용성이 실용성이야. 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그 실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인 접근이래.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럼 이제 우리는 해석학적 접근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 가보자, 은하. 그러면 로티는 해석학은 실용성이 있어. 실용성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어떤 실용성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건 해석학이 왜 실용성을 가질 수 있냐 하면 전체론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해석학은 전체론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야. 그럼 전체론적 특성은 뭐지?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얘기할 거야. 전체론. 다시 로티가 생각하는 전체론.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을 인정을 해. 뭐랑 다르다, 예은아. 뭐랑 다르지? 아까 우리가 분석 철학에서는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만 봤다 그랬어. A라는 명제가 있고 B라는 명제가 있을 때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는 철학의 대상이야.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없는 명제 B라는 명제는 철학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해석학은 그렇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담론이 그냥 명제야. 이야기니까 그냥. 다 인정해.
그리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석을 할 거야. 해석을 막 하고 나서 A도 해석하고 B도 해석하고 C도 해석하고 막 해석할 거야. 하고 나서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연관성을 막 파악할 거야. 오, A가 B랑 연관이 있고 B가 C랑 연관이 있고 C가 D가 연관이 있네. 아, 그러면 얘들 순환적으로 묶으면 되겠네. F는 A랑 상관없네. 그럼 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가보자.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가 따라오겠지. 그러면 해석학적인 순환이 일어나겠지.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은 가보자.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여기까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담론들 있지.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애들을 전체론의 틀안에 묶어 아까 전에 우리 했잖아, 그지? 이 대상이 있을 때 A는 들어올 수 있어, B는 못 들어와 했는데 아니야, 이젠 들어와, 너도 들어와도 돼, 들어와. 복권시키는 거지. 회복시키는 거야. 권리를 회복시킨다 이 말이야. 복권을 시켰단 말이야. 또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담론들도 자꾸 대화를 해봐야지. 대화를 해서 과연 얘들이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계속 고민해 본단 말이야.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와. 자, 부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들 자,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규범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떤 규범들, 정의, 자유, 평등 같은 규범들. 자, 이건 정의야. 자유는 이런 거야. 평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규범들이 있을 거야. A라는 나라에 생각하는 정의, 자유, B라는 어떤 자유주의 사회 나라에 생각하는 정의, 자유, 평등이 있을 거야. 자, 이 규범들도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자, A라는 나라의 역사적 가정, B라는 나라의 역사적 가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야. 중요한 거야. 우연적으로 형성이 된 거야. 우연적으로. 필연이 아니야. 우연과 필연을 잘 생각해야 돼.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 여기까지. 만약에 A라는 자유주의 사회가 있고 B라는 자유주의 사회가 있어. A에서 얘기하는 정의, 자유, 평등의 개념이 있을 거고 B에서 이야기하는 또 개념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개념이 만약에 이 자유주의 사회 규범들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것들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라면, 만약 A라는 사회가 더 발전했고 더 큰 나라고 뭐 그런 걸 치자. 미국이라 치자. B는 저기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라 치자. 그러면 B라는 나라는 이 A의 정의, 자유, 평등의 규범을 따라가야 되겠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라면. 이해돼? 뭔 말인지? 근데 그렇지 않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자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형성이 됐다면 A 나라에서는 이게 정의인 거고 B 나라에서는 이게 정의인 거고 A 나라에서는 이게 자유인 거고 B 나라에서는 이게 자유라면, 선생님,
미국 아이들은요, 뭐 수업 중에요, 뭐 책상에 뭐 다리도 올려놓고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질라고 죽이불러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생겨난 우리나라만의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높임말을 하고 예의를 지키고 존대를 하고 하지만 미국은 안 하죠. 우리 선생님,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 개코다 이 지기불러. 말도 안 소리 없다. 걔들은 걔들만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생긴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생긴 거잖아. 는 말이야. 그러니 어떤 하나의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을 절대적 토대로 삼아서 따라가자. 걔가 맞는 거야. 걔가 절대적으로 맞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가정들,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됐고, 그 나라는 어떻게 그게 정의가 됐고, 그게 자유가 됐고, 그게 평등이 됐는지를 추적해보재. 이 사람 생각은. 되나? 가보자, 준민아. 또한 철학은 또 철학은 무조건 합리적이어야 한다. 합리적인 것만 철학이다. 라는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자, 진보를 좀 추구하자. 주체로 의미는 주체로 승인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1, 2학년 때 보면 문화의 절대주의랑 문화의 상대주의를 배웠는데 애들 잘 모르더라고 이것도. 쉽게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얘들아, 중요한 거야. 이거는 수특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인문에서 쉽게 생각하면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가 절대적으로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문화도 있고 우수하지 않은 굉장히 미개한 문화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미개한 문화를 가진 단체는 뭐 민족은 나라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발전을 해나가면 단계를 거쳐서 어떤 문화까지 올라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1단계, 2단계, 뭐 4단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저기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1단계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미국과 같은 4단계의 문화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모든 민족은 이런 단계적인 문화를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 한국 개고기를 먹는다고? 와, 개고기를 가지고 있는 문화는 굉장히 1단계적인 미개한 문화야. 너희가 언젠가는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되면서 발전해서 발전된 문화를 가지게 될 거야, 너희는. 근데 아직은 너희는 미개한 문화인 거야. 라는 생각이야.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야. 문화는 상대적인 거야. 전부 다 동일해. 각 나라마다 역사적인 가정을 가지고 그런 각각의 뭐 A라는 문화, B라는 문화, C라는 문화, D라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게 된 거지. 뭐 문화가 개고기를 먹으면 미개하고 그걸 안 먹으면 뭐 고귀하고 이런 게 어딨어. 개고기를 먹게 된 그 나라만의 어떤 특정한 어떤 역사적 상황이 있었을 거야. 라는 게 문화 상대주의야. 여기까지 안 되는 사람? 없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가 맞다는 거야? 문화 절대주의랑 상대주의에서는. 상대주의가 맞지.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개고기 문화는 미개하면 이제 우리가 뭐 상대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해, 얘들아. 문화 상대주의는. 그러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어떤 문화가 상대적이라서 고유한 어떤 가치를 가진다면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나는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있어. 저기 아프리카에 뭐 어떤 애들이 뭐 남자나 여자애들이 미성년에서 성인이 될 때 굉장히 막 잔인한 어떤 의식을 막 가진단 말이야. 뭘 막 자른다든지 뭐 막 고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것도 걔들만의 문화라고 그냥 놔둬야 돼? 하게? 그 아이들의 인권 이런 거는 놔두고? 그렇지는 않잖아, 우리가.
걔들은 옛날부터 역사적 가정을 가져서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됐으니 그것도 고유한 문화야. 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거든. 그런 게 좀 문제가 돼. 그런 것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문화가 아닌 도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도덕. 도덕도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 없이 그 나라만의 어떤 나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10명을 무조건 죽이고 죽어야 도덕적인 사람이래. 그런 거 없겠지, 만약에. 그럼 그것도 그 나라만의 도덕적 규범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란 말이야. 그렇지 않잖아. 보편적인 건 분명히 존재하잖아. 절대적인 어떤 토대라는 건 존재하잖아, 사실. 도덕이라는 것은. 그치? 그러니 이 사람이 이야기한 로티가 이야기한 즉 실용적이면 된다 라고 얘기한 이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사실은 야, 그렇게 치면 네 생각은 도덕도 상대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비판을 받기는 해. 그게 도덕적 상대주의란 말이야. 잘 이해를 해야 돼. 상대주의란 말. 왜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을 받느냐 하는 거 잘 이야기해야 돼. 보편적 기준이 없다는 거지. 토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도덕이라는 건 있어야 되겠지. 보편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주체니까 인간들은 사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아닌 건 아니잖아. 도덕이라는 건. 그렇긴 하지만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한 현대 사회에서 좀 부합이 되고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좀 맞대. 그런 의의가 있더래. 됐죠? 그 다음에